네, 투자손자연법 2부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컨설턴트가 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종목 상담 11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손자연법 2부에서 준비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과 필승 투자 전략을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가 세워드립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을 짜봅니다. 대외 변수가 유난히 많은 하반기 증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런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류용석 팀장에게 하반기 증시 전망 들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잇는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유로존 위기로부터 전이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양상을 짚어보고 유럽의 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책들을 살펴봅니다. 네,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를 포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재정위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 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과연 이 3차 양적 완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차 양적 완화 기대심 때문에 사실 원자재가 빠지다가 주들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존 재정 위기도 재정 위기였지만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외국 취업자 수가 6만 6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치가 1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단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또 미국이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3개월 만에 하락을 해서 53.5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거 시장에는 다시 한번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위기를 지나가기 위한 소방수가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는 정말 기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를 하기 때문에 3차 양적화가 없으면 시장의 실망 매물을 굉장히 많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도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7일날 벤버랭키 의장의 연설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타진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표가 안 좋아야 되고 주가의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지표에서는 고용 지표, 또 하나는 주택 지표가 안 좋아야 되죠. 근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 연방 준비이사회에서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차 양적 완화가 이달로 종결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야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일단 매파가 수그러지고 비둘기파가 시장에서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신속하게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달은 월 초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으나 월 후반으로 가면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우리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끌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압박 효과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이슈 또 이벤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이달 내내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비공식 회의를 아마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충일날 국내장이 쉬는데 거기서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 벤버랭키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 22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3차 LTRO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주가가 빠졌지만 그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은행 동맹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ECB의 역할이 물가 안정 하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3일날 독일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독일 주간신문이죠. 벨트함 존탁이라는 데서 나온 뉴스를 보면 유럽은행, 중앙은행 등 해서 한 유럽 지역 4대 기구 수장들이죠. 그러니까 20일 총재,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회, 또 유로그룹 의장 이렇게 네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준비한 것이 뭐냐면 유로존 경제 위기 해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하락으로만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주 ECB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국내장이 또 쉬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12,000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일단 버텨주는 게 맞다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뉴스를 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기 악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역대제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국내 지수보다는 미국 지수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미국 지수가 정확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12,200에서 12,000 사이 하단 밴드 언더슈팅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언더슈팅을 말씀드리면 11,870포인트 있습니다. 그게 월봉에 있거든요. 그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100% 저점에 서서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보신다면 미국이 지금 12,000까지는 기껏해야 1%, 아까 언더슈팅에 11,870까지 해봐야 1.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이 시장을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첫 번째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선물에서 매도였습니다. 선물에서 누적 매도가 23,000개까지 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한 1, 2주 전에 방송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10,000개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4,450개를 사면서 누적 매도를 지금 10,000개까지 지금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1,500개까지 내려와 있죠.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매도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이제 환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에 대한 현물 매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퐁당퐁당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수급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흐르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면서도 주가는 1,800에서의 그 지지력을 확인했었고 오늘은 미국의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1,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악성 매물은 소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매수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시 매수 대응을 해보면서 미국이 12,000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언더슈팅이 11,870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적어도 이렇게 붕괴되지는 않는다. 유로존에서 1차, 2차 LTRO가 있고 미국에서도 1차, 2차 양적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금리도 거의 전 세계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시장은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돈만 더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기 때문에 그들도 그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들한테 주식하는데 정말 큰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식할 만한 큰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주체별 흐름을 또 살펴봐야죠.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도 살펴주십시오.
네, 금일 일단 코스피 갭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수급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로는 결국엔 유로존 위기가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믿었던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결국엔 그 여파로 코스피 5월 18일 저점 1779포인트였죠. 그 선을 오늘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제일 저가가 이제 1780, 이탈이라기보단 거의 그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하는 이렇게 국면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금일 사실 종가까지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현물 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사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매수로 좀 전환을 했다는 거, 그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주체별로 소급사항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업종 가운데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는 전기가 사업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통신업은 거의 약보합 정도고 전 업종이 나머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별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280억, 운수장비 130억, 전차 군단은 좀 많이 패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좀 그동안 많이 패선지 오늘 좀 그래도 감망하는 자세 좀 많이 팔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건설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117억 정도 팔고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랑 뭐 연관지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이 그동안 좀 버텼었는데 건설업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건설업종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일 업종에서 코스피 업종에서 제일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건설업을 130억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주체별 상황 이제 상황을 보면 전체 시장에서 52억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현물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다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웹도도 현상 결국에는 선물이 현물을 움직이는 현상이 오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 특이한 게 선물을 외국인이 5천억 정도 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갭락을 하면서 23,000개 정도 매도 6월 선물 옵션 만기 6월 14일이죠. 그때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거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선 사고 있다. 1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IT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6억, 28억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은 금융 업종은 특이한 종목 때문에 오르는 거고 전 업종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 각각 뭐 시장 상황이 이게 달갑진 않겠죠. 그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핸들링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핸들링 이렇게 한 방에 꽂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난주 내내 당했는데 신길전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개인의 선물을 5천 계약 넘게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은 사실 오늘 보면은 손절매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 물량에 대한 개인이 선물을 방향성을 매수로 했었었는데 그게 오늘 선물이 아침에는 거의 18포인트까지 빠졌었고 오늘 6포인트 빠졌으니까 그동안 샀던 물량 1850선 위에서 샀던 물량도 좀 노숙컷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서 개인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은 신결전하는 마음으로 거래 안 하고 있다. 기간 우리 어려운 시장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우리는 감아할래. 기간은 현물, 코스닥, 선물 거의 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연기금마저 거래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게 유럽 위기 과연 어디가 끝인가인데요. 솔직히 암세포로 따지자면은 지금 가도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시초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페인이 문제고요. 그 다음 전염병이 어디로 확산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실물 경제로 넘어갔답니다.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금요일날. 그리고 미국의 고용, 결국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6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5만 명으로 집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 컨센서스 예상 대비 반토막으로
거의 고용자가 이제 늘은 걸로 이제 발표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랑 어떤 제조업 지수. 왜냐하면 미국도 수출 기반의 어떤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업종도 어쨌든 메인이긴 하지만 제조업이 상당히 살아있는 회사인데 결국 그런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는 그런 악화. 결국엔 전저점이 이탈하는 상황이 다우도 발생을 했는데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금리 인하가 쓸려 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버냉키가 어떤 발언, 경제연합 그런 발언을 할 텐데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뭐 시장에서는 할 것이다.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결국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 후에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 아침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았지만 지금 1시간 좀 지났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700억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우호적인 거는 선물 그동안 매도 쳐놓은 거에 대해서 한매수가 5천 개 정도 들어온다는 거. 근데 이것도 정확히 한매수라고 좀 볼 수 없는 거는요. 미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결제가 늘는다는 거는 신규 매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매수라는 건 하루만 해도 뒤엎을 수 있고 오늘 오후에도 뒤엎을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과연 선물 방향이 6월 14일 전에 어느 쪽으로 흘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 봐야 될 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182.1원인데요. 지난번 고점이 1185원이었습니다. 이걸 뚫게 되면 외국인의 어떤 한 차선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되므로 외국인의 현물 매도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 강도 그리고 선물의 방향성 이 세 가지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히 하반기를 앞두고 각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과 함께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들의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은요. 6월을 잘 넘겨야 한다. 그리스 재투표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미국 FOMC를 주목하자 19일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지영 팀장 한영증권에서는요. 유럽 재정 위기 진행 방향과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배우증권의 김학준 팀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곽병열 팀장은 유럽 선거 전국 종료 이후 성장 전략의 본격화, 중국 경기 회복과 미국 추가 부양책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은 크레딧보다는 실물 경기 흐름, 글로벌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공조를 이야기했고요. 하반기 유망 업종 및 종목도 함께 살펴드립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은 소비재, 자동차 IT주를 주목하자고 했고요. 소재, 산업재의 차별화 지속 전망을 예견했습니다. 한양증권의 김지영 팀장은 주도주의 입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IT와 자동차에 변함없는 신뢰를 주었고요. 주도주와 수익률의 갭 축소를 예상한 소재 산업재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우증권의 김학균 팀장은 KB금융, NHN, KT, 현대제철, 아모레퍼시픽, 한진해운과 대상 등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곽병열 팀장은 기존 주도주인 IT, 소재산업재의 복원 예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은 자동차 및 기계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를 이야기했고요. 글로벌 유동성 공조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즉 소재주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증권의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유로존 금융위기가 또 재부각됨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상당한 골깊은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반기 주식시장의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반기는 5월까지 기준으로 보나 또 오늘까지 연정해서 보면 지난해 연말 종가 기준이 1825포인트, 오늘이 1790이니까요. 한 35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대략 한 2% 마이너스 정도로 약보합세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나눠보면은 1월에서 3월까지는 상승 기간이었고요. 4월부터 지금까지는 조정 기간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상승했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도 12월하고 올해 2월 달에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LTRO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1월에서 3월간 유로 계좌금이 이제 국내 증시에 한 10조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이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로스컷, 헤어컷도 좀 일단 단행이 돼서 잠재적인 부실은 좀 축소해 놓은 상태가 되면서 이제 유로존도 이제 봉합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와 함께 위험 축소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의 PER이 상승했던 것이 이제 1분기 1, 2, 3월 달 상승이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 기조였고 고용은 1월, 2월, 3월 동안 대략 한 평균 20만 명 정도 고용 증가에서 이제 미국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고용 증가에 따라 소비도 좀 비교적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애플이 신고가 행진이 1월에서 3월까지 이어졌고 다우지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13,000 정도 회복했습니다. 2분기는 하락했는데요. 2분기 하락을 보면은 4월 달부터 이제 잠재적으로 잊혀졌던 변수들, 중국의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나왔다든가,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 부실화 우려가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됐고요. 1분기 동안에 그 집계됐던 4월 중국의 GDP를 보니까 이제 8.8%대 초반으로 급하강했고, 중국 정부도 이제 7.5%대로 이제 전체 목표치를 좀 상당히 하향했습니다. 중국 경착륙 이슈가 이제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4월 달부터 LG화학, GS 같은 에너지 화학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요. 소재주가 이제 가파른 조정을 보였습니다. 4월부터 미국 고용이 10만 명 중반대로 하락했고요. 고용가 부담에 유로존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국 모멘텀 둔화되면서 조정은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5월 달에 가서는 이제 선거 결과에서 이제 그리스가 예상을 딛고 긴축 반대하는 스리자당 등극하면서 연정 구성 실패, 대선에서는 올랑드가 사회당으로 프랑스에서 당선되면서 독일 주도의 그 신제적 협약에 대한 반기와 함께 성장 회복을 제안했지만 일단 대립 관계에서 유로존의 좀 도전의식, 정치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5월 말에 가서 스페인 뱅키아 은행의 부실화 전면 부상하면서 이제 국채금리 스페인이 6.5%까지 진입했고요. 유로화는 1.25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안전자산 부활하면서 외국인이 우월하면서 4조 원 펴려는데요.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상반기에는 좋았던 흐름이 4월부터 급속하게 악화됐던 흐름으로 1분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을 잘 넘겨야 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월 초반, 중반하고요, 또 중후반하고 좀 나눠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부인 지금 과정이죠. 네, 전반부라는 건 6월 17일 날 그리스 제트표하고 6월 19일 날 FOMC 그 전을 전반부로 보는데 이 국면은 5월 변동성 1국면에 이어서 변동성 2국면으로 보고요. 반등과 하락이 지금 함께 공존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점점 더 커가는 국면이지만 그에 상응해서 이제 정책도 강화될 수 있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위험과 정책 간의 충돌 가능해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체적으로는 1800 이하의 국면에서는 매수 타진 국면이 되겠고요. 1800 이상 또는 1900 가까이 가면 매도 전략 국면인데 일단 미국 고용 실망으로 인해서 일단 1800 이하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후반부는 본격적인 주가 보면 지금까지 6월 중후반부에는 이제 주가 복원을 예상하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일단 2150까지는 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점에 대해서는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그 그리스 위기 돌발했을 때에 지지선이었고 지난 8, 9월에 지지선에 했던 게 이제 주봉상 200주봉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한 1710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현 지수 변동에서 아래로 한 5% 정도의 추가 하락은 이익을 감안하면 감안할 수 있는 거니까요. 6월 중반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스 총선 결과가 이후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재협상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유로존에 잔류할 거다라는 기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FOMC는 내일 모레든 아니면 정식 회의에서든 추가 양적완을 고려할 거로 보고 있고요. 28일 날 이후 정상회담 이전에 독일이 스탠스를 좀 변경을 해서 ECB와 EU처에서 공동 대역을 마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또 어떤 종목에 관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장 궁금할 텐데요. 이 하반기 유망 업종 등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산업재냐 소재주냐 아니면 또 계속 기존의 IT 자동차 중국 관련한 소비재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올해 중에는 그 차별화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와 소재 같은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가깝고 중국의 이제 경착륙 우려가 2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률이 기록한다면 이제 하반기에 성장률 우려에 대한 것이 낮아지는 만큼 상반기보다는 이제 산업 소재주가 이제 차별화는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이슈 자체에서 보면은 성장 모색을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거고요. 정부나 기업이든 또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릴 수 없다는 건 산업재나 소재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영업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성장률을 커버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는 정책적으로는 소비재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소비재들이 IT 자동차들이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보면은 산업재가 그 중심이기 때문에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6월 중반 뭐 전까지는 뭐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6월 뭐 중반 전까지는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추가적인 매물 부담, 환율 부담 등을 감안해 보면 지수에 대한 접근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종목을 본다면 6월 중반 이후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감안한다 보면 휴캠스나 뭐 LS 산전, SL 같은 실적 호전이 확실한 종목들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에 수혜보는 타이어 업종이 좋을 거로 보고 6월 중반 이후에는 IT 자동차가 가격 메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하반기 주식 시장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예, 뭐 일단 6월 허들을 넘어야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6월 중반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상으로 보면은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스페인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ECB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건지 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버냉키 의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 살펴본 이후에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수 반전 펀드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현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으로만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고요. 하반기 기본적인 투자 전략의 스탠스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확률은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올해 컨센서스라고 보고 있고 장기 투자 컨셉이 좀 성립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이 많이 임박해 있고 또 정책 대응이 임박해 있는 만큼 뭐 투매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소비재 내 순환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 전략 대응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금융 불안 차원을 넘어 세계 각국의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고용 쇼크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 등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이벤트들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일정 자세히 정리해보죠. 유로존 재정 위기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도 속에서도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G2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고용 지표는 쇼크 상태인데다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유로존의 위기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 일단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가 단순한 금융 불안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제 실물 경제로 이제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중국 등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성장률 및 제조업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인 1월 1일 이제 미국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연중 최대로 이제 급락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에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이 같은 고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견실하던 미국 경제에까지 좀 번지고 있는데요. 1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실업률은 8.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인데요. 노무라 증권은 연초에 가파랐던 고용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 계획을 미루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의 붕괴 위기가 미국 기업들의 심리까지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하강세가 예상외로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고 7일엔 영국 중앙은행이 그리고 영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고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번 베냉키 의장도 7일에 의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유럽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음 이슈에서 조금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이후 각국 정부가 내놓을 경기 대응 방안에 따라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려 예상되고 우선 미 연준이 조만간 3차 양적 완화 전체를 발표할 것은 기대가 높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난달 2.2%로 성장을 예상했던 미국 1분기 성장률이 1.9%로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와 이제 투자 기여는 유지되었지만 수수출이 2.9% 감소해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유럽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2개월 연속 금융 불안이 항사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된 것이 수출 악영향에 미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좀 보이고 내구재 중심의 소비자가 이제 견고한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수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는 부활에 시동 걸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내수 소비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재정 적자 문제를 가진 미국도 소비만을 경기 회복의 카드로 뽑기는 어렵습니다. 즉 지금의 달러 강세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넘을 경우 제동 장치를 마련할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약세는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의 첫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 그리고 약세 전환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유럽에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0일 통화정책회의가 6일에 있고요.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가 7일,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수주가 이제 4일, ISM 비제업지수 5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2 통화정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6일로 예정된 22 금융정책위원회가 어떤 형태든 그리스 및 스페인 지원책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가능한 조치는 정책금리 인하, 국채 매입, 그리고 추가 LTRO 실시 등입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최소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시 ECB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ECB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ECB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 심리는 그리스 총선 전까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미국의 ISM 비제지수 5월 지수는 54포인트로 4월 53.5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시건 소비심리지수는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5월 ISM 비제조업 지수의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 프랑스의 선거 전국과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논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는 여전히 위험한 요소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일 금융시장 안전조치의 시행 가능성, 그리고 ESM 역할 확대 및 EU 예금보험공사 조기 설립 가능성 등의 통한 요인으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좀 저점 테스트 위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지난 5월 한 달간 무려 4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또 지속적으로 매수한 종목도 있다고 해요.
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삼성 관련 IT 자동차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ETF가 결국 자동차 쪽에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다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지수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자동차주와 삼성 관련 IT에 대해서는 담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 관련 IT 그리고 자동차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동향이 중요한데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기아차와 삼성 관련 IT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지금 종목들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종목들에서만큼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관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더 악화됐다고 하죠. 1,000원치 팔아서 55원 벌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상장사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는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이제 대외 경제 환경 등이 이제 악화된 탓인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좀 흑자로 전환했던 기업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본다 그러면은 LG전자, 하나, 한진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이건산업 등 5개의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은 30개가 나왔고요. 적자 지속 기업은 17개사, 적자 전환 기업은 한 13개사 정도 나왔는데요. 기업의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위 10위권에는 강원랜드, NHN, KTNG,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고려아연, 영원무역, 일진다이아, S1 등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을 것은 결국 주식에서는 실적입니다. 이 실적 관련된 종목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들을 압축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이 여전히 하락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들려온 미국과 유럽 증시의 어떤 하락 소식이 워낙 그 파급력이 컸던 모양인데요. 자, 남유럽에서 촉발된 어떤 그 재정 위기, 금융 위기 등등이 이제는 G2, 미국과 중국 등 실물 경기로까지 전이되고 주요 국가로까지 전이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각종 경기 지표에서 확인됨으로써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우리 증시 역시 40포인트대 초반까지 그 하락폭을 줄였던 증시가 다시금 47포인트까지 빠져 있고요. 거래소가요. 코스닥은 14포인트가 빠진 정확히 3%가 빠졌습니다. 457포인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증시 어떤 하락폭이 지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보다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내린 결정이 정확한 결정일 가능성은 조금 낮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하창봉의 가라사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6월 이제 둘째 주로 접어드나요? 주말에 저도 그 미국의 고용 쇼크를 보고 이번 주 장이 상당히 좀 궁금했고, 뭐 지금 다행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9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벤트를 지켜보고 또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바닥이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불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 같은 경우에 큰 이제 이벤트가 경기 부양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유럽발 어떤 재정위기 자체가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넘어갔고 다시 한번 중국까지 전이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0 초반으로 내려갔고, 뭐 지난 또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쇼크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지금 세계 경제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유럽발 리스크 자체가 유럽만에 뭐 그늘 만에 디폴트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파장 자체가 지금 발표되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지표에서 나오듯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미국과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같이 휘말리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6월 달에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경기 부양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약발이 먹힐 수 있는지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유럽 위기가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물 경제로 넘어가고 뭐 중국 사실 더블디블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이슈에서 들어보시다시피 가장 이번 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각 국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잠깐 넘어가면 사실 미국이 이제 고용 쇼크가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 취업자 수가 6만 9천 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절대치만 보시면 됩니다. 1년 해가지고 1년 전보다 그 1년 수준 돌아갔죠. 기상 기대치가 15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6만 9천 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용까지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지수 뭐 53.5가 나왔는데 사실 뭐 제조업 경기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발표된 ISM 서비스 지수에 더 기대를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제조업 지수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조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별 수 없었죠. 유로존 PMI라든지 중국의 PMI 전부 다 50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지수라는 것이 사실 이제 제조업 지수, PMI 지수 이런 것 전부 다 물론 그 통계 기관에서 다 제출합니다만은 약간은 이 지수에 대해서 신뢰성도 의문도 두고 이 지수 포인트 자체를 고무줄처럼 좀 당겼다가 늘렸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수를 만들고 발표하는 주체에서도 일단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안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미국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오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놓고 보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70% 이상이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만 놓고 볼 때는 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날 발표됐던 제조업 지수보다는 사실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 지수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데 시장 기대치는 그래도 그나마 지난 53.5에서 53.8 정도로 조금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다우지수가 2% 급락한 흐름이 나왔죠. 뭐 국제유가도 83달러 내려갔고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저도 참 재미난 건데 금값이 좀 올랐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떤 시장에는 이번 주 악재밖에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시장 역시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좀 배팅을 하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에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딱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네, 날짜로 봤을 때는 6월 6일, 6월 7일, 6월 9일이 될 것 같네요. 6월 6일은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할 것이고요. 그리고 6월 7일이 가게 되면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버냉키 의장의 의회 정원이 있습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은 6월 20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2주 전에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월 달에 하지 않았던 미국의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막 계속 좀 보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만 일단 토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뭐 PPI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쁘게 나온다면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보겠는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사실 지금 시장 이야기가 많이 많죠. 뭐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1% 정도 하는 금리 낮추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다. 그냥 차라리 국채 매입하자. 근데 국채 매입도 지금 이야기가 많은 것이 그냥 하지 말고 지금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직접 사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3차 LTRO를 하자. LTRO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ECB 드라기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고 지금까지 보면 5개월 연속 동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ECB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펴왔냐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카드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LTRO라 그러는 1, 2차에 걸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뭐 금리라든지 국채 매입, LTRO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은 중순위에 나올 수 있는 유럽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개입 수준에서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보겠고요. 오늘 조금 외신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를 보면은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는 6월 7일 날 열리는데 한 500억
파운드 정도를 직접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영국 쪽에서 양적 완화한다고 그것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6월 6일 정도에 22통화정책회의에서 약간은 발표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대부분 지금 뭐 바로 직접적인 나오기는 누가 봐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치적 적극적 개입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디데이는 말아보는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 조금 우리는 본행기 의장의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6월 7일 날 하루 정도 넘어가면 약간 이제 본행기 의장이 이런 말 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늘 하는 말입니다. 베이지북이라든지 발표될 때 미국 시장의 고용이 악화되면은 추가 조치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볼까요? 정말 악화됐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고용동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마찬가지로 반토막 났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아직 높긴 높습니다만은 8.1%를 유지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8.2%로 소폭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버냉키가 어느 정도 물론 뭐 직접적인 액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립 서비스만이라도 약간 이런 부에 대해 기대를 해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QE3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6월달 아마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QE3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6월달은 맛보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8, 9월달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실시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6월 30일 날 종료가 되고요. 또 7월이 접어들면 유럽 쪽에서는 ESM 조기 출범이 바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 20일 FOMC라든지 이번 버냉키 의상에서는 어느 정도 QE3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급약이 될 것이냐 처방약이 될 것이냐입니다. 구급약이라는 건 뭐죠? 구급약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 단순하게 지혈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렇게 번지는 것만 막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치료는 안 되죠. 그럼 처방약은 뭐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QE3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이거는 구급약이 처방전으로 나와야 될 약이 구급약으로밖에 작용 못하기 때문에 카드에 약발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6월 달에 당장 가시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처방전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구급약 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미리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중국인데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보면은 지난 금요일이죠. 중국은 사실 PMI 지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이 50인데 6개월 만에 50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6개월 만에 내려갔다. 그럼 작년 8월 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자체도 유럽발 악재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 경기 안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수 아무리 부양하려고 금리하고 뭐 유동성 지준율을 낮춰봤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수출의 팔로가 맡기니까 전체 경제 사이즈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지준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을 예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미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지준율 카드는. 가장 거시적인 건 바로 금리 인하인데요. 중국은 지금 사실 자만 보면은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2차 5개년 경제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12차 5개년 계획 중에서 7대 신수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이런 가지 있는데 이런 거 실질적인 액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지준율 이런 건 잘 공격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금씩은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에서 바라는 대로 뭐 지준율 인하 가장 좋은 건 사실 뭐죠? 네, 금리 인하겠죠. 뭐 금리 인하 이런 카드는 오히려 내놓지 않을 것이다. 또 설령적으로 지준율 같은 걸 내놓는다 그래도 그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조금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한다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9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지표는 전부 다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안 좋게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3.6인데 더 올라야 될 것이고요. 내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겠는데 사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카드는 처방전이 아니라 구급량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크게 봤을 때 유럽에서의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버냉키 의장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 그리고 주 후반으로 접어들을수록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 전반적으로 항상 시장을 놓고 보면 항상 악재가 터지고 나면 이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봐왔던 대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또 컸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1800포인트 밑에 있다고 덥석 지난 5월 중순 저점이면 덥석 매수하고 달라드는 전략보다는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장이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창봉의 가라사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요법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